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의 녹음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오늘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제들은 각각 사생활과 공동체 기능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과 한국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그 주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활의 질을 따지는 시대에 집은 이야기로 짓는가? 아니면 법칙으로 짓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선 한 건축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건축가의 이름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얼로에입니다. 이 사람은 1886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사망했는데 원래는 독일 출생으로 나중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의 학장이었고 미국에서는 일리노이 공대의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미스 만데얼로에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미스 반데어로에는 소위 모더니즘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에는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능을 알 수 없는 전통적 구조물 같은 것을 싫어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만든 대표작들의 사진을 보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두 개의 건물인데 하나는 1930년에 체코에 세워진 빌라 투겐트하트이고 또 하나는 1958년에 미국에 세워진 시그램 빌딩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우리는 이게 21세기에 지어진 건지 아니면 100년 전에 지어진 건지를 알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르 꼬르비지에 함께 미스 반데어로에는 오늘날 전 세계를 채운 모더니즘 건축을 널리 퍼뜨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대표작들과 비슷한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미국은 특히 모더니즘 건축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그게 아마도 미국이 역사 없는 나라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뿌리를 둔 미국이 역사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건 유럽에 대한 종속이 되거든요. 하지만 모더니즘 건축은 역사가 없죠. 깔끔합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을 보면 과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성과 지역성이 없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 런던이나 서울에서 다 똑같이 옳은 것처럼 모더니즘 건축은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하학적 비례라던가 집의 기본적 기능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모더니즘은 과학적 법칙처럼 역사성과 지역성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의 녹음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을 아파트로 꽉 채운 한국인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가장 충실한 모더니스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군사 독재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질보다 양이고 물질적이죠.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 한국인들은 계속 군대 막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기보다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왕도 유교적 논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부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모더니스트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거대한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다양성은 배척되고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에다가 모두를 전부 다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군대에서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모더니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로 모더니즘은 과학의 법칙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더니즘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엉터리 경제학 이론을 맹신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신에 가깝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썼죠. 칼 포퍼가 강조하듯이 과학이 과학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 가설을 내놓았을 때 그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과학으로 여겨지는 분야에서조차도 이 검증은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오면 실험과 검증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이렇게 지어야 한다. 토목공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도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당연해 보여도 그 생각이 진짜로 옳은지 아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실은 영영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더니즘은 결국 과학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도한 믿음, 즉 광신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위험한 겁니다. 모더니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거대한 확신은 거대한 실패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더니즘적인 것도 그 규모가 작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확신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 불가한 결과를 만듭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죠. 그야말로 거대한 확신이 거대한 실패를 만든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이런 위험을 경고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완과 안티프레질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예언했던 나심 탈렙입니다. 이 사람 말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만들어도 거대한 시스템을 일단 만들면 예상 바깥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바로 블랙스완이죠. 이 블랙스완이 엄청난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너무 크니까 그 피해도 엄청나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심 탈렙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해결책은 안티프레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답은 한마디로 베이지안의 방식으로 사고하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겁니다. 보편성과 객관성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성을 믿어야 되지만 이성의 한계도 기억하면서 자신의 특별함과 자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특이함이 우리의 약점인 동시에 우리의 강점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더니즘의 문제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질의 생활입니다. 제가 모더니즘을 법칙으로 말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더니즘은 역사성과 지역성이 없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은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역사성과 지역성 때문입니다. 즉, 집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집이나 이 집의 스타일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집은 다른 집과 뭐가 다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 같은 것이 그 집에 대한 체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10억짜리 집은 2억짜리 집보다 5배가 좋다 라던가 40평짜리 집은 20평짜리 집보다 2배가 좋다는 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진정으로 좋은 생활의 질을 만드는 아주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먹던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은 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이란 혹은 이야기란 그래서 바로 체험인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나 생활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부자들의 사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창의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성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게 사치에 대한 그런 면이 있지요.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여행도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패키지 여행을 간 다음에 숨가쁘게 최대한 많이 보는 여행이 요즘은 인기가 줄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 5초 동안 보고 박물관을 떠나는
그런 식의 여행은 이젠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이 무조건 그냥 많이만 보는 여행에서 깊이 있게 보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개를 본 여행이 2개를 본 여행보다 좋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미 양적인 것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디어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상극이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맨스입니다. 사회가 객관성을 강조하고 비개인화될수록 사람들은 사랑의 체험에 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유독 사랑 이야기가 많죠. 메디컬 드라마도 법정 드라마도 모두 사랑 이야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나라인 한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히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즘 드라마에서 부자는 단독주택이나 저층 고급 빌라에 삽니다. 가난한 주인공은 옥탑방에 삽니다. 아파트는 실종되었습니다. 아직은 스크린 안에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파트는 이미 보기도 싫은 주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그 스크린 바깥에서는 아파트를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사방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것과 모더니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변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주거는 어떻게 변하게 될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집은 이야기로 짓습니까? 아니면 법칙으로 짓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단순히 양적인 것에나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건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된다는 식의 가난했던 시절의 발상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라고 말했던 그런 시절에는 맞는 얘기였죠. 하지만 적어도 생활의 질을 따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곧 체험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주관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볼 때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고 녹지 면적이 어떻고 하는 것은 기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떤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을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하면서 서울의 집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하는데도 용적률과 건폐율 이야기만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같은 집이 좋은 거라면 왜 서울에 살까요? 강원도 산골에 살면 다 녹지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런던과 서울 집값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이 한때 세계의 경제 수도였던 뉴욕이나 런던만큼이나 역사를 가지고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한테는 서울이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가 뉴욕이나 런던을 배경으로 합니까? 또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왜 집값이 싼 외국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동경의 집과 어디 가난한 아프리카의 집을 비교하면서 건폐율 따져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집이 더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오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체험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던 나라를 직접 본다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나 정치인 혹은 재벌 가문에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그건 큰 화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돈과 유명세가 모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는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용적률과 건폐율 얘기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사고방식은 아주 비싼 그 골동품 책을 그냥 한 무더기의 종이로 보는 관점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나머지 체험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죠. 스토리텔링은 체험입니다. 이야기는 체험입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4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거대한 미국이 실제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미국 인디안의 역사는 미국에서 거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물론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멋진 곳들의 사진을 찍어서 모아서 보면 미국이 멋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 한번 살아보면 그 멋지고 좋은 것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멋진 것이 하나 있나 싶으면 다음번 멋진 것은 한 1000km쯤 떨어져 있는 거죠. 결국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 나라를 채우는 것은 이야기고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것과 유럽에 사는 것은 체험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어딜 가나 오래된 인간의 역사와 문화로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유럽과 비슷하죠. 저는 미국에서 산에 갈 때마다 한국 같으면 이 산 밑에 동동주와 파전을 파는 집이 있을 텐데 여기는 참 아무것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축복인지도 몰랐죠. 우리는 그렇게 길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는데 20세기 내내 그걸 다 지우고 무시하는 모더니즘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네가 왜 효자동인지, 왜 반포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가진 집과 마을을 꾸미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같이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싹 불질러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선조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도 나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값싸게 생활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걸 다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파리를 전부 다 밀어버리고 거기를 아파트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좋으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는 유럽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겠죠.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는 것은 또 단순하게 전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두 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 있다는 아파트입니다. 저기에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사실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제가 옆에 보여드린 그 여수의 언덕 위에 있는 집들, 산동네 사진하고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아파트인데도 그 아파트에 있는 집들의 각각의 위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층에 있다라는 그런 높이뿐만 아니라 전망이나 크기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모난 아파트보다 서로가 서로의 집을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양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나름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 같은데 한 채 10억씩 하는 그런 집을 지으면서도 다양성을 무시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는 것은 무한히 많은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성의 존중과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빼고는 이야기가 있는 집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과 한국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